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 예상보다 많은 어떤 그 하락세 때문에 외국인이 뭐 거의 어디 다 팔고 떠날 정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깊은 하락이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에서 보다 보면 지금 오늘의 운봉이 상당히 깊어요. 그 다음에 예상치도 못한 이 신저가까지 만들어내는 거고 너무 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시 박스권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렇게 매입을 계속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다음에 오늘 여기 오실레이터 봐도 지금 이제 이렇게 아래로 하방으로 일단 갈기고 이렇게. 근데 일단 그만큼 모멘텀이 이제 올라가는 모멘텀에서 상당히 크게 얻어받은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하락이 있었으니까 사실 이게 크죠.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을 다 때려내렸으니까 이거도 꺾여있고, 그 다음에 오실레이트. 그래서 일단 뭐 이 섣불리 지금 현재 이게 박스권이 있다 아니다 이렇게 뭐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든 게 다 무의미하듯이 않을까. 또 뭐 이런 시장을 보고 지금 어디가 뭐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 이런 부분을 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냥 이런 어떤 주식들 차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사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힘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가 좀 필요로 합니다. 왜 이렇게 왜 떨어졌으며, 그 다음에 왜 못 올라갈 건지, 그 다음에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건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는 그냥 하락장에 대해서 그냥 무서움만 느낄 뿐이지 전혀 이득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이는 다음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상당히 많은 2500포인트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죠. 뭐 이게 2100은 깨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실 2100도 깨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한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뭐 어떤 분석도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리포트를 하나 보다 보면 우리가 일단 뭐 완벽한 이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단 아이디어는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이 시장을 보면서 참 이게 어렵다 하지만 이제 시장을 좀 똑바로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좀 이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SK 증권에서 일단 오늘 리포트를 냈는데, 지금의 시장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일단 2019년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이런 식의 어떤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일단 뭐 다른 리포트들보다 좀 약간 이 보고서 리포트 길이도 엄청나게 길고 그 다음에 상당히 포괄적, 컴프레hen시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나누면 좋겠다. 제가 이 리포트 자체 전체를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데서 일단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SK증권에서 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지금 보는 게 2008년 이후 이게 10년 만에 이제 돌아오는 어떤 이 변동성이 있었는데,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은 10년 주기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10년 주기라는 게 사실은 뭐 사람이 만든 거니까 그게 맞다 안 맞다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요 년도가 2018년이고
2008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경기 침체가 있었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베이스 and unexpected라고 일단 썼는데 그 말은 뭐냐면 좀 그 위험 비중, 자산 비중을 좀 줄이는 어떤 그런 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일단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년도쯤에는 스테이블리티, 스태그플레이션스. 그러니까 경제는 나아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멈춰져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만 올라가는 거. 결국 그러다가 이제 리세션이 오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이게 미국 이렇게 미국 유럽보다는 어떻게 보면 신흥국에 대한 불안이 좀 더 클 수 있겠다라고 일단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일단 한국에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보다는 채권에 더 관심을 가진다 뭐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엑스포인트 어떻게 할 건지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건데 이제 한번 쭉 보시죠. 지금 여기 이걸 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있네요. 지금 현재 시장 자체를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터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OECD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도 약간 이런, 근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얘는 이 중간선에 서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그런 그래프가 더 나오는데, 지금 이 리포트를 쓴 SK증권에서는, 증권 리서치에서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그 말은 이제 호황기를 지나서 호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오버히팅 되는 그 호황기를 지나서 지금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을 간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나면 사실 리세션이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는 성장을 안 하는데 그 가격만 오르다 보면 사람들이 지출을 줄이게 되고, 지출을 줄이다 보면 기업들도 생산을 줄이게 되고, 생산을 줄이다 보면 월급도 줄어들게 되고, 기타 이렇게 이런 체인 리액션처럼 계속 이렇게 액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리세션에 가게 돼요. 모든 그 활동 자체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리커버리로 간다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지금 진단했다는 게 좀 약간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또 지금 현재 그걸 왜 그러냐라고 일단 하는 걸 좀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이제 이 얘기가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니라 좀 신기하더라고요. 이 아람코 연장이 의미를 하는 걸 참 색다르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나 수요와 공급이 있듯이, 지금 이제 디맨드와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 공급이 늘어나지 않으면, 이 가격에 대한 가격의 하락은, 그러니까 주식의 하락은 일어나기가 힘들다라고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서플라이가 뭐냐? 그럼 여기에서 딱 찍어서 말하는 게 IPO. 이게 이제 사실은 이번 연도에 최고의 어떤 IPO 중에 하나였던 아람코, 이게 미국에 상장할지 유럽에 상장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연기 또는 취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서플라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절대 주식시장이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금방 당분간은 뭐 이런 어떤 논리를 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맥센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때 87년도 저기는 IPO가 미국 기준 봐서 IPO가 한 93% 늘었고, 2000년도에도 폭락이 있을 때 한 50%, 43% 정도가 있었고, 2007년도에도 하락이 있을 때 82%가 있었어요. 근데 2017년도, 18년도 지금 현재 없어요. 많이 IPO 자체가. 한국 시장도 바라보다 보면 한국 시장도 IPO가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각을 해보시면 IPO라는 게 사실은 이 IPO를 했을 때 사람들이 사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비싼 가격에 사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장이 좋아야 되잖아요. 시장이 좋은 위치에서 일단 이런 IPO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기업들이 많이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게 고점,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화랑되다 보면 사실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식어서 떨어지는 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들어오면 지금 IPO 자체가 조금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아직 이 공급 자체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뭐 금리 차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뭐 돈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하방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반대 논리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일단 뭐 이런 어떤 사실들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무역전쟁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역전쟁은 뭐 미국으로 다들 뭐 느낌으로 알다시피 사실 중국도 미국에 있는데 금방 해결될 줄 알았는데 안 되고 일단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미국은 여기 최대 수입국이고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차이 금액이 얼마냐냐 그러면 한 7천억 달러가 차이 난대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수출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그래서 그 차이를 보니까 이게 이제 일본에 1년간 수입해가 맞먹는 그만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그 수출로서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수입에 차이 나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수입 금액만큼 엄청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중국하고 미국 때문에 사실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정도가 세계 경제가 영향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영향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식시장이 좀 많이 있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선거도 얘기를 하는데 공화당이 읽었거냐 아니면 뭐,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화당 쪽이고, 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이 우세할 거라고 일단 하는데, 근데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자, 뭐 여러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어서 중요한 게 이제 논조로 말하고 싶은 거는 여기 이것들을 쓴 사람들이 공화당이 이기면, 상하원이 공화당이 이기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인프라. 소위 말하면 트럼프가 지금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러스트벨트에 그쪽에서 인기 얻는 사람들의 블루 칼라들의 인기를 계속 얻게 되는데, 그게 계속 주안점을 두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국가개발, 인프라 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인프라가 아마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논조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실은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제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안정책에 대해서 일단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게 이 부동산 부분이 중국의 부동산 경영이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지방 정부의 부채가 사실은 이게 부동산이랑 많이 어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상승한다는 말은 이 부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이게 100%가 되는지 뭐 공식적으로는 한 60% 좀 넘는 것 같은데, 60% 좀 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정한 문제가 되려면 사실 부동산도 하락하고 이 부채가 터졌을 때 크게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일단 이 지방 부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안전판을 좀 만들어 가지 않느냐, 뭐 여기 상승세로 작용되었다, 이걸로 지금 이제 이유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이게 꺾인다고 보진 않고 일단 약간 이게 조정 단계지만 언젠가는 올라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환율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가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이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가 필요한 거냐 했을 때 한국에 필요한 건 외형성장.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기업들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딱 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좀 떨어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어떤 턴어라운드 해서 이렇게 최소한 한 2,500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외형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외형 성장이
그 뭐 단기 순이익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익에 대한 증가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건 일단 판매, 세일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세일즈가 그 매출, 그러니까 매출이 증가되면 일단 이 우리나라가 다음 향후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어떤 큰 모멘텀이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신이 지금 없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자기네 데이터로 일단 비교를 해보니까 코스피 상승은 영업이익보다, 그러니까 프로핏보다 매출액, 세일즈가 더 사실은 이건 뭐 이러나 저러나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매출액이 사실은 증가를 하면은 사실은 초반에는 뭐 판관비라든지 판매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타 어드민 피가 코스트가 들어가니까 사실은 이게 영업이익이 약간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근데 매출액이 한번 이렇게 모멘텀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이걸로 인해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라든지 네트인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PSR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상승을 하려면 일단 세일즈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일단 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환율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실제 그 환율이 이제 1130원 정도 되나요? 근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그 2000년도 비교해서 그 실질 환율로 그때 비교해서 실질 환율로 바꿔보니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한 900원대? 그래서 그게 한 150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더라고요. 여기 나왔네요. 지금 환율 얼마인가요? 1130원이 아니라 체감 환율은 900원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강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을 하고 나서 벌어들이는 돈도 그만큼 크지가 않다. 수출하는 데는 좀 약간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데, 내년도 한 2분기 쪽 전후에서 원화가 약세가 될 전환에서 그때는 아마 또 반등할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펴고 있더라고요.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이 결론 자체가 엑시 포인트가 뭐냐면, 내년도까지는 가지 않겠냐. 하지만 이제 내년도 말쯤에 되면 이게 좀 꺾이는 어떤 그런 텀이 있겠다. 스태그플레이션 원인, 그 다음에 그 미중 그 무역 문제, 그 다음에 뭐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1년 반쯤이면 이제 좀 약간 고점이 되고 우리나라가 꺾이지 않겠냐. 근데 우리나라가 그 내년도 상당 같으면 한 2,500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미 이제 2,100도 깨졌지만 하단은 2,010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이게 예측치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런 예측치가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 있고, 지금 현재 가정을 했을 때 이렇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근데 그 모든 가정이나 모든 분석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뭐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을 공동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보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바라보는 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일단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계속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왔네요.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간선거 얘기도 하고, 이게 이제 러스트 벨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에 대한 얘기, 보험구역,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신흥시장에 대한 불안함, 인도에 대한 어떤 경제 불안함, 중국,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여기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미국도 있고 유로도 있고 재팬, 차이나 이렇게 보면 이 빨간 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중앙에 와 있지는 않고 일단 이렇게 시작점에 와 있다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아요. 차이나도 그렇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미 이쪽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인디아는 아직까지 뭐 들어오지는 않았고, 터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게 이래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게 주식을 사는 것보다 어차피 그 채권을 통해서 안정적인 이 부분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IMF에 지금까지는 IMF가 한 번도 한국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여기 이제 딱 나오는데 뭐라냐면 we have to downgrade near-term growth prospect for the Euro area, Korea 그리고 United Kingdom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단기 잠재적 성장률을 좀 낮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성장에 대해서 일단 모멘텀이 약하다고 일단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유로 엑시스를 하는 UK, 그러니까 영국이랑 그 다음에 한국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했네요. 그만큼 좀 많이 어텐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또 제가 하나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 주식 투자자. 저희가 이거는 이제 뭐 이 리포트 자체를 떠나서 참 이게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 회계에서 배운 손익계산서인데 사실은 이 영업 매출액은 사실은 많이 신경을 안 썼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관심이 있어하고 거기서 차근적 순이익을 전부 왜냐하면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단기 순이익이 이제 저희가 항상 보는 저도 이제 이런 툴을 만들어서 한 번 좀 몇 번 좀 공유했던 것 같은데 주주가 봐야 될 부분 단기 순이익 우리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이게 기업 가치를 이제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 매출액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논리를 펴고 있는데 뭐 저는 뭐 이걸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원화 강세가 지금 현재는 이제 문제가 된다. 900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한국 증시는 PER이나 PBR로 보면 싸고 PSR로 보면 좋든 그만큼 지금 성장 모멘텀 매출 자체가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세츄레이션 단계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구나 해서 일단 넘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리포트를 일단 썼는데 여기 너무 강하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환율 얼마입니까? 너무 강하죠.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만약에 900원이라 그러면 우리나라가 1달러당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1000원짜리를 만들었어요. 상품을. 그 다음에 다른 나라 팔았어요. 그러면 대금을 US 달러로 박을 거 아니에요. 달러로 받을 텐데 기존에 900원이면 우리가 이제 그 900그러니까 잠시만 이게 9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걸 봤을 때 우리가 팔 때는 1달러 이게 1달러 한 몇 원 이렇게 되겠죠. 몇 센트 이렇게 되겠어 일단 나오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1300원의 달러면 우리가 이게 1000원짜리 팔았을 때 우리가 받는 돈이 어떻게 돼요? 이건 0. 뭐 예를 들면 그냥 0.8 아니면 0.9 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달러 텀으로 우리가 바꿔버리면 이 수입이 많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강하면 사실은 안 좋다. 또 그렇다고 너무 싸도 안 좋지만 강해도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볼 때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뭐 일본 얘기도 하고 그 결론 이제 나오는데 뭐 우리나라가 일단 내년 말쯤에 외형 성장하고 원화 약세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외형 성장이 돼야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두 가지만 또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첫 번째 이 외형 성장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그 수출 위주의 어떤 나라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뭐 다른 나라하고 경쟁하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이 그 환율 약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에 비해서 중국에도 막혀 있고 지금 이제 환율도 강하고 하니까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걸 떨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외형 성장이 가능하게 할 부분은 남북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북.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남북은 사실은 이게 큰 테마이자 큰 줄기지만 또 동시에 또 한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큰 어떻게 보면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도에 봐야 될 시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조정받을 때 어떤 종목으로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까지 사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종목들을 연구하고 봐야 된다 그러면 이 테두리 내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남북경협, 그 다음에 한류. 뭐 이게 하루하루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보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이 앞으로 이걸로 나올 텐데, 나중에 시장이 반등이 되면 그럼 내가 그쪽에서 그런 종목들을 내가 사봐야 되겠다, 이제 얘기를 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오늘 코스피 같은 2.5,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3.4인데, 사실은 이게 지수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 개별 종목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뭐 HLB 생명과학 이렇게 보십시오. 근데 이런 종목들을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관심 종목이 아니라 그냥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냥 본 거예요. 여기 이제 일단 여기 보시면 어느 종목은 정말 지수에 비하면 많이 선방을 했어요. 진짜 많이. 또 어떤 종목은 아예 그냥 플러스로 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수와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게 항상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지수가 반대 방향으로 빠졌는데 그만큼 견뎌냈다는 거, 이런 건 잘 봐야 돼요. 그만큼 이 주식을 많이 팔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많이 빼기도 그렇고. 근데 지수 내려갈 때 많이 빠진 거,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바이오나 오늘 지금 이런 부분은 많이 빠졌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같이 묶이다 보니까 그냥 요번 때 아마 공매도 때리면서 같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지수보다 선방한 종목들을 잘 보면서 그런 종목들이 어디에 많이 묶여 있는지, 어디 섹터인지 이런 걸 본다 보면,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이런 조정일 때, 그 다음에 우리가 1년 남았다고 가정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어디 종목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지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이 하락한 데에서 너무 뒤처져서 이렇게 막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종목, 사실은 누구죠? 카이스 교수님이 투자하시는 500억대가 400억대 보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제일 항상 말하는 게, 이렇게 주식이 올라가서 이렇게 막 부자가 됐다는데, 그분은 항상 뭘 때? 쌀 때 샀어요, 쌀때. 이렇게 올라가는 말에 산 것도 물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책을 보면 항상 보면 여기에 쌀 때 사서 오랫동안 2-3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배수가, 이 복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면 지금 쌀 때가 어디예요? 쌀 때가 지금이 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은 싸잖아요. 더 싸질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내려갈지 누구도 모르죠. 그걸 알면은 신이겠죠. 하지만 싸다는 거죠. 팩트는. 쌀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현금화 시키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내가 이익이 있는 그런 걸 정리할 필요는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걸 해야지만 이렇게 조정기일 때 제가 살아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특별히 뭐 다른 주식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제 리포트를 하나 같이 나누었습니다. 뭐 이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힘내시고, 또 언젠가는 또 어두우면 또 해 뜰 날이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한번 같이 잘 가보시죠. 네, 감사합니다.